저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방송 이래야 저야 문 닫는 겁니다. 네. 진실하지 못한 방송. 문 닫을 수는 있지만 저는 행복하니까요. 자, 이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우리 방송 같이 해오면서 사실 바쁜 삶에 바쁜 일을 더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입이 좀 나와서 살았고 또 작가님한테도 공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완전 개판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의견 마지막 회로 오셨습니다. 오늘 소수의견은 도란도란 소수의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도란도란 소수의견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종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지, 그리고 누가 묻는다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좀 옹색한 표현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상당히 행복한 상태라고 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아니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제작진 빵 터졌습니다. 또 시작한다 진짜. 아유, 많이 참았다고. 저는 사실 이게 들어오기 전에 커피숍에서 시간이 약간 있어서 이제 제 원불교 이런 상성을 한번 사경을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되게 충만해지더라고요. 참 봐봐. 그런데 들어야 돼. 이제부터 들어야 돼. 지금 마지막 회에서 이런다고 뭐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미 찾아간다. 예. 근데 역설적으로 그 생각에서 질문을 받고 지금 20대 청년들한테 너 지금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는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 행복합니다라고 다 답변할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될까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초점으로 들어가서 20대 청년들한테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예측해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방송 이래야 저야 문 닫는 겁니다. 네. 진실하지 못한 방송. 문 닫을 수는 있지만 저는 행복하니까요. 자, 진실한 얘기 한번 저는 해보시죠. 반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출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나 와닿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아, 갑자기 울컥하네요. 예. 마지막 회란 것보다 더 울컥하네요.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그래요.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지조차 나는,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생각했던 삶,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그 불교에는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만족함을 아르라 하는 그 단어가 있듯이 행복은 이제 지족이라 그래요. 또 불교는 어떤 분들은 뭐 불교라는 건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보람 있는 삶이 좀 더 비슷하지만 좀 약간 다르거든요. 보람 있는 삶 쪽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거의 다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요. 지난주 동안에 제가 행복했다고 느꼈던 게 뭐였지를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저희 아내랑 집에서 맥주 한잔 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맥주가 절대 안 빠지네요. 아 그럼요. 예. 아유 그거 빠지면 안 되죠. 맥주가 빠지면 안 행복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네.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인들과 함께하는 성서 공부를 하는 그게 예, 거기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역동이 정말 즐거워요. 끝으로는 그 이른 아침에 저희 교회 그 어른 예배실, 그러니까 좀 큰 공간이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공간. 거기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거기 앉아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그 순간 저한테 되게 뭐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그럼요. 잘 모릅니다. 그건. 네. 거의 비슷한 것 예, 같아요. 영적으로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비슷한데 지금. 예. 저는 신님.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우리 방송 같이 해오면서 사실 바쁜 삶에 바쁜 일을 더한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입이 좀 나와서 살았고 또 작가님한테도 공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아주 개판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와서 그러시면 뭐 하냐고요. 이제 하시면 뭐 합니까? 중간에 공부 안 한다 그러죠. 원래 행복이란 이렇게 손에서 떠나갈 때 그 진짜 예, 본질적인 그렇죠. 의미를 예.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것은 저도 반대로 스님 되게 머릿속이 지나간 복잡해졌어 대로. 지금. 저 이렇게 행복 저는 이제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굉장히 얘기해요. 뭐 지금 조급하신 것 같아요. 아,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뒤집는 것이다. 뒤집는 것이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 목까지 빨개지신 거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아 스님, 멘트를 먼저 하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요. 원래 선빵이 스님이 안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갑자기 안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뒤집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저희는 삶이라고. 명사회자님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게 된 걸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방송이시면. 결국에는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일 텐데 네. 에도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과연 뭘까요? 뒤집는 걸까요? 행복의 조건. 조건이요. 저부터 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행복론의 행복 경계론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행복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행복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자기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스스로가 좀 소박하게 가진다면은 크게 욕심내지 않으면은 아주 어려운 경우 빼놓고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행복론을 오히려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불교 다른 종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불교 같은 건 그 행복론이 어떤 쪽으로 이제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개인론 또 자기 해탈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은 행복해요. 사실 제가 그런 거합니다. 솔직히 말해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가지고 남들은 스님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강남 사시는 분이 뭘 어렵겠어요. 뭐 그런 이상하셨습니다.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워낙 그 제가 파지티브하고 진짜 긍정의 화신이에요. 너 어떤 상황에도 바퀴벌레처럼 살아남겠다라고 주변에서 할 정도로. 예, 지각을 아무리 해도 본능적으로 그렇죠. 애도 그냥 꿋꿋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은 꿋꿋하게 행복하지만 그게 타인에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요. 행복의 조건은 목적적이지 않는 데서죠.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데서. 이 스님의 행복이 되지 선문답을 않겠나. 좀 풀어주실 분 있으십니까? 옆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예. 행복은 사실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조건에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거죠. 예. 조건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으면 행복하면은 행복하냐? 사실 1,000만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 2,000만 원 갖고 싶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순간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따라붙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1,000만 원 갖고 행복하면 1,000만 원이 성취가 되면 2,000만 원 갖고 싶고 3,000만 원. 근데 사실 결국은 끝이 없는 욕망의 어떤 사다리 수레바퀴에 그냥 우리가 갇혀버리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님 말씀이 동의하면서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냥이라는 표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다 이유는 없다. 이리 오너라도 그냥 하셨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제 마음에 목적이 없었습니까? 네, 목적이 없어요. 후배들을 향한 그 폭력의 목적이 없었습니까? 후배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서 그냥 조건 없이 하는 거죠. 아 교무님 말씀 중에 이제 생각났네요. 갑자기요? 본인 얘기가요. 아 위로는 예, 제가 뭘 말씀드려 위로는 상한선이 없지만 아래로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30만 원 받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가 뭐 2천만 원 줬고 2억도 줬고 위로는 제한이 없지만 최소한의 보장은 우리가 보장되어지는 속에서 행복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럼 구분이 저는 없다, 여기까지 뭐 소박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쪼들리지 않을 만큼의 조금의 시간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사람다움, 네, 그런데 인간다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뭐가 행복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냥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일단 뭐 스님은 우리 집착이나 이런 거 조건을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의미하셨는데 저는 우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데서 우선 예. 좀 행복이 그리고 그게 주관적인 거죠 사실. 그게 어떤 평가 기준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뭐 나는 기준 맞춰서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라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의 문제죠. 또 뭐 나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고 또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루 더 되돌아볼 때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 하나라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찾아보면 있는데 그걸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부님의 말씀이 목표 혹은 희망의 가면을 쓴 욕망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닌가. 남과의 비교,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비한 열등감, 저 사람처럼 될 거야라는 것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물질 얘기였거든요. 마침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3만 불이면 한 3천만 원 넘나요? 여기 네 분 중에 3천만 원 넘게 버시는 분. 어떻게 강남 사는 스님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GDP는 3만 불이 강남 넘는다는데. 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습니다. 빌딩만 가진 거지 분들도 많고. 빌딩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 빌딩도 많이 없어요. 가진 거죠. 한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GDP만 보면 10위인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 그나마 좀 잘 산다는 나라들 모여 있는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입니다. 결국에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지 동의하시죠? 그렇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GDP 혹은 3만 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 말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봤을 때 분배 정의가 붕괴됐기 때문에 가지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무한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이들은 그것을 가지면서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의도 가지잖아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상처는 훨씬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은 거니까 풍요하고 행복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로 가는 것보다는요. 이 사회가 가지는 풍요가 정말 진실한가, 진짜 풍요로운 거냐? 예, 이 부분을 먼저 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중에 북유럽 국가들이 많고 네. 그 나라들은 저희보다 GDP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소득에 대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예.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00만, GDP는 우리나라보다 좀 낮지만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항상 행복지수 얘기 나온 게 부탄 아닙니까? 부탄이요. 부탄은 적은 소득을 골고루 나누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자신을 중심으로 가정, 이웃, 회사와 같은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한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 텐데 요즘 일단 가정만 봐서는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 이상적인 가정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족이 자주 만난다는 표현 자체가 참 재미있지만 좀 가족이 자주 봐야지 정도 쌓이고 그렇죠. 거기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아이러니죠. 가족이 예. 자주 만나야 된다니. 정말 잠만 자거나 그렇죠? 하숙집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본인은 잘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 거죠. 저도 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저희 정토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실은 생사 확인하는 수준에 막 있고 그렇거든요. 예, 살아 있으니까 만났지. 저희 PD님은 뭐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 만나시니 참 행복하시겠죠? 일장일단이 있겠죠. 정말 행복한 제 아내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너무 행복해서요. 너무 좋아요. 아 가정에서 안 자주 못 만나고 봐서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사 아직 안 확인이나 만나요. 하는 게 참 그렇게 생사 확인하고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저희는 건가요? 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죠? 늘 연결돼 진실이 없는 있습니다. 방송.
이래서 마지막 회를 맞이한 겁니까? 제가 만약 가정이 있었다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아, 진짜- 신부님께서 폭탄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 더군다나 주변 본인은 가정을 아직 부모님과 이루고 계셔가지고 머리도 안 자르고 반항하고 계시지만 주변에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행복한지를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정이 그 교무님의 말씀에 좀 보충을 하자면은 만날 기회를 갖다가 확보를 약속처럼 확보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그 신자분들하고 성서 읽기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 각 구성원이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아이들이 더 바쁜 상황이 돼버린 또 이런 마당에서 그것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다 끊어라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규약이 있고 그 만나는 시간 안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혹은 뭐 지난 며칠 중에 말 그대로 우리 저 사회자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무엇이 행복했는지, 무엇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적어도 생활 나눔식으로라도 그 집안 구성원이 가정 구성원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남이라는 거에도 아주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4명 가정인데 그 집이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점점 크고 다 바쁘고 막 이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못 그래서 만나죠. 그 이제 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금요일 날 밤에다 만나기로 했대요. 불금에. 네,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그날 밤을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다 철학자다. 그래서 그날 밤에 본인들의 가족들이 모이면 철학인의 밤이라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철학인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쩔 땐 시덥잖은 얘기도 하고 어쩔 땐 되게 심각한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정에선 되게 뭔가를 이렇게 가정에 뭔가 잡아주는 어떤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사실 제가 맨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저는 교무님과 달리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삐딱한 생각만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사회가 어떤 분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하다는 얘기를 자꾸 정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어쩌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적어도 이 시대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의뢰한 아파트에 수십 평 되는 정도의 아파트를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집에 아이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정도 되는 집 아이를 너끈하게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낮에도 놀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왜 명품 육아용품 이런 걸 거의 부담 없이 다 사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돼야지 행복한 가정인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슬퍼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예전에 공익 광고를 보면은 무관심이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텔레비전만 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같이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 격세지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무한 포기 세대, 3포, 5포를 지나서 M포 세대가 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정말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청년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청년이란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과연 행복하세요? 너 행복하니? 예전에 무슨 핸드폰 광고에 나왔던 너 행복하니? 그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가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목사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일단 사과부터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말고 목사님도 기성세대시죠. 자동반사적으로 네. 사과를 여기 있는 4명의 기성세대나 젊은이들에게 사과를 하니까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은 20대인 네? 것 같아요. 20대 생각을 제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과를 받고 싶으시죠? 자, 이제 단순히 끼니를 잊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시대는 분명 지났습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지수 발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2014년의 조사에서 158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점차 우울해지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없어진 이유는 기성세대가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적 자산들까지도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 시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길을 사실상의 통로를 다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 교육공학에서 그 되게 중요한 자료가 있죠. 콜버그라는 학자가 했었던 그 빈민층의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사회에서 어떻게 대물림되는가. 도덕성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질문에 보면 놀랄 정도로 거의 유사한 답변들을 그 학급에서 저 뒤쪽에서 맨날 졸고 있는 친구들이 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나,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자다가 뭐 이렇게 나가나, 2학년을 나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나도 블루칼라가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계층에서 계층의 유동성 그리고 자기의 희망, 자기의 삶의 미래를 지금의 내가 뭔가를 바꿔갈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이미 장기 침체에 들어갔거나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소수에게 편중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들인데, 그 이들은 본인들이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쥐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못한다, 더 스펙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에서는 사실 가질 수 있는 건 우울함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저는 그 우울함도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되게 건강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그게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은닉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네 분이 행복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때문이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것들인데, 지나친 물질적 사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다는 생각이겠죠. 어쩌다가 근데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됐을지,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론과 실제는 뭐냐면은, 이론은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극동아시아니까 유구한 동양의 그 전통 사상 속에서 이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물질이라는 게 뭐 행복, 그렇지만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현실을 항상 비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종교조차도 이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전 지적 기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은, 그런 지적인 사람들이 수용하기엔 너무나 부패 지수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수장이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숨겨놨다든지, 무슨 여자를 가까이서 안 되는데 여자가 있다든지, 이런 그것을 대놓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 이론을 실제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질 못하고, 반대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물질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물질이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죠. 내가 요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얻는 것이고, 열을 했으면 열만큼 오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물질로 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말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그냥 열정으로 대신해, 이게 아니라 정확히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치 있는 만큼 대접받는 차원의 물질이지.
이거는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요. 노력한 만큼의 돈이라는 대가이기 것은 그렇죠. 때문이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 수단일 뿐이고 그 이면에 숨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가치나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에 대한 당연하죠. 대가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가가 오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보람이 더 큰 거예요. 돈을 받아서 즐겁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만큼 인정만 받고 있구나. 또 나의 존재감은 이 정도구나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대인관계 그렇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이렇게 해봐서 빌릴 수 있는 액수만큼의 네 인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정당하게 노력한 거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문제는 물질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원천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실천이 돼서 진짜 그 명제가 구현화가 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실제적인 삶의 규칙이 되는가를 우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까짓 건 뭐 이런 단순한 이런 건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행복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우리 삶을 한번 보면서 얼만큼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지 정치인이 됐든 응? 뭐 이게 아마 이런 얘기가 가장 연관이 게 종교인일 거예요. 카톨릭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제 제도적으로 네, 많이 못 받아. 딱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제일 적다고 보지만 뭐 개신교나 뭐 저희 같은 거 원불교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신교나 이제 저희 뭐 이 불교 집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전에 뭐 우리 목사님 말씀 때 그 목사가 그냥 마치 하느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가 대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종교조차도 이 사람들도 돈을 다 챙기는데 누가 믿냐 이거예요, 누가.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예. 굉장히 우리가 좀 아니, 실제로 근데 뭐 돈이 행복이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죠, 따로. 재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재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한번 실천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 세태의 흐름이 다른 가치들을 다 말아먹었다고. 예를 들어서 애국심? 옛날에 뭐 애국 나름대로 뭐 국가대표가 출전을 하면은 뭐 가슴이 달아오르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 흥이라고 흥. 그게 뭐 제가 몸값이 얼마냐 뭐 이 정도 주제로 가지 모를까 가면 모를까 그런 주제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실제로 뭐 한국에서 돈이 있다는 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야? 탈세한 액수가 또 어마어마한 숫자라 그러고 그것들이 국내에 남아 있었다면 적어도 남아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 분배정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불균형을 이룰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 좀 해보고 싶고요. 사실은 돈이 행복은 아니죠. 하지만 궁색하지 않은 산도에서 우리는 사실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을 훼손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시위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 행복을 줘요. 왜냐하면 나 홀로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치세요. 같이 외쳐야지. 누구 불평등을 간절히 느끼는 사람만이 외친다면은 무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2000년대 초반인가 그 TV CF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그 모 카드사 예. 상당히 저는 그때 제가 뭐 젊었을 때고 어렸을 때지만 상당히 되게 이질감을 느꼈던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TV에서도 버젓이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마치 명령을 하다라듯이 부자 되세요가 되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광고인데 그 직전에 있던 사건이 상징적으로 있었던 게 IMF. 그렇죠. 예. 그 IMF는 거의 나라가 풍비박산 직전까지 네. 갔다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천박함이 극대화된 상징적인 사건이 IMF 이후에 공적 자금을 펑펑 갖다 써도 거대한 기업 집단이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빚잔치로서 펑펑 써제끼고 그걸로 해서 모든 피해는 지금 민중들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것이 더 노골화가 된 게 아마 그 이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으로 오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 조선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그렇죠. 당하는 건 노동자들이었죠. 노동자들이 재밌게도 당했죠. 그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노조
노조를 전면에 내세워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그렇게 많은 연봉을 챙겨가면서 결국에는 회사를 어렵게 했다. 아니거든요. 노동자가 당연하게 그 일한 만큼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그 몇십 배, 몇백 배를 가져가는 경영자들은 경영의 실패를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뭐 결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부를 뒤로 돌리겠죠. 확보하죠. 확보한 페이퍼 상태에서 컴퍼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국에 쥐어 짜는 거죠. 쥐어 짤 것도 없을 만큼 쥐어 짜는데 저도 신부님과 스님이랑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젊은이들 생각하셔야 돼요. 뉴스도 많이 챙겨보시고요. 뭐 예능 프로 보는 것도 좋은데 뉴스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회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투표 꼭 하셔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저는 집회 꼭 나가보시라고 봐요. 이게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좀 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 뉴스를 보고서 노조가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할까 싶은데 아까 신부님께서 부자가 행복이라는 것을 부추기는 게 기업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들보다는 그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론 매체, 그 말씀을 예. 뉴스. 봐라, 이게 행복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건, 목사님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살 수 없죠.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거다. 혹은 나의 인생의 뭐 꿈은 뭐냐?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가는 거는 그런 게 행복한 거라고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거는 그럼 누가 가르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 예, 기성세대가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는 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부모나 굉장히 소위 진보적이라는 부모나 소위 486 민주화 부모나 다 매한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보수적인 부모는 대놓고 서울대 가라고 했고요. 486 부모는 서울대 가는데 진보적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부모 같은 경우는 너는 서울대 가는 데는 네가 무슨 뭐 불법적인 무슨 과외를 받든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서울대만 가면 돼라고 말했지만 486 부모들 같은 경우 민주화 부모들은 어디 나가서는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뭐 한국의 교육 문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 가족들은 할 수 있으면 다 사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사회적인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럼 다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세대를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다리를 걷어찬 이들이요. 본인들은 걷어찼잖아요. 근데 본인 걷어차고 나서 세대는 올라올 수 없겠습니다만 자기 자녀들은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불법적인, 그러니까 없는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다리 그 방법은 걷어차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그렇죠. 몰래 깔아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올라오는 방법, 그건 자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방식. 저는 그게 철저하게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주 말씀하신 김에 참 재밌는 얘기 여담인데 퀴어 축제에 가면은 동성애자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가 된다면 건물주 축제가 있다면 건물주 축제에 가고 싶다. 그러네요. 뭐 그런 농담이 기억이 나네요. 건물주 얘기해서 여담했고요. 머드 축제에 가면 머드가 되고 뭐 이런 거. 한우 축제 가면 한우가 됩니까? 자, 채식하세요, 채식. 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네요, 정말. 아 그런가요? 어느 매체에서 실시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1위가 모래성을 막 쌓은 어린아이. 2위, PD님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기 목욕 다 시키고 난 부모. 참 힘들잖아요. 근데 참 뿌듯하잖아요. 3위,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한 의사. 여길 보면요, 백만장자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가장 부러움을 받는 직종이 의사거든요. 의사 중에서도 성형외과가 아니라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생명을 구한 의사란 말입니다.
결국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맺어진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교인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시나요? 공통적인 제 예측이 공통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아니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도 아까 실수담에서 그 뭐 설교문을 안 보냈다는데 잘하는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흐뭇할 것 같아요. 정말 또 특히 앞에서 듣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나 청중들이 정말 만족감을 느끼는 표정을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충만함 상당히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혼배 예식 끝나고 무사히 마치고 재단에 제2실내 들어올 때 왜냐면 혼배 예식이 저한테 굉장히 헷갈리는 예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무사히 끝나고 들어올 때 그 젊은이들한테도 축복을 준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실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안도감을 주죠. 그 혼배라 하면 혼인 성사예요. 예. 혼인 결혼식. 예식을 예, 말씀하시는 결혼 거죠? 예식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마음속에 생각났던 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저한테 가장 어떤 그런 참 행복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맥주죠 뭐. 맞아. 오케이. 근데 예, 그 요즘에 제가 새벽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저한테 되게 필요해서. 근데 저는 새벽잠이 없는 편이고 저희 아내는 밤잠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제가 뭔가 새벽에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뭔가 고요하게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뭘 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되게 뭔가 내가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뭔가 따뜻한 느낌 이런 게 되게 말할 수 없는 거가 있는데요. 종교적으로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아까 혼배성사 말씀하신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가족들은 가장 슬픈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최근에 그런 기억이 있었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연하게 찾아갔었는데 그때 그 교인분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주실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지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그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와서 고민을 갖고 오든 뭐 찾는 게 있든 그런 분들이 와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저도 행복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새벽 시간을 꼭 그 할애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정진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아내분을 볼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저는 이제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혼자서 정진을 하다 보면은 나지만 그렇게 완전히 객관화 시켜서 타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연관된 그 뭐 복잡한 거 다 있고 오롯하게 이제 객관화 이렇게 마치 아내를 보듯이 아마 이제 아내는 아니겠지만 저 자신이니까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와서 어떤 형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갔을 때 상당히 행복해요. 점점 벅찹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벅차질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망하고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요즘 벅차더라고요. 아내 있으니까 아내 맞잖아요. 아내, 내 아내를 봐. 내 아내. 그렇네요. 이거 적어놔요. 아내. 적어두시죠, 다들. 말씀하세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 방송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자, 지금 네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하면은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무사히 끝냈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가 한 학기를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서 정말 수업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제가 힘들어 쓴 논문이 내 돈 내고 논문이 게재되는 거지만 그게 게재됐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아니면은 방송이 잘 끝났을 때도 매우 행복한데 결국은 내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그런 소소한 행복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싶은데 행복을 찾아 헤매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문 종교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하시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종교는 이제 다를지언정 원래 종교가 있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애시당초 시작해서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그 지혜도 있고 아주 우리가 꼭 봐야만. 아까 이제 제가 발음이 똑같아서 이제 혼동이 됐는데 제가 얘기한 보람은 그 보람이 아니었고 볼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만 하는 어떤 무슨 알미 있는 것이냐 그런 삶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한 건데요. 종교의 원래 기능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걸 와서 의지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자기가 잘 살고 자기들의 그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꾸 그렇게 좁게 받아들이지 말고 수천 년 동안 그 종교가 내려온 데 분명히 보편적인 어떤 아주 훌륭한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다 그 안에는 아주 그 순수한 원형이 있어서 정말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사랑 정말 필요한 거고 자비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고 또 잘 안 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면서 삶의 위안을 삼고 좀 더 강한 힘을 내서 그렇게 그 종교의 원래 순수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극 한 편을 보게 됐는데요. 그 우리가 TV 꽤 유명한 영화 배우 몇 분이 그 연극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소위 말해서 뜨게 되면은 이제 연극 같은 힘든 장르에 도전하지 않게 되고 그냥 영화나 이제 TV나 이런 브라운관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 몇 분이서 연극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격한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의 어떤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원래 왔던 고향인 연극 무대로 돌아가는 게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어떠냐 그 연극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원불교학과에서 예비교무로서 공부했을 때 또 대학원생 때 공부했을 때 그때 얼마 전에 이제 교전을 넘겨보다가 그때 제가 막 깨알같이 필기를 하고 메모를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정말 행복했겠구나. 그때 당시에 내가 참 행복했겠네. 올해 이제 원불교인들한테는 이제 경산종법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에 대한 강조하는 법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무엇보다 정말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그 마음, 바로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 밤조해보는 게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많은 그 살인적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저도 또한 일조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제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행복이라는 부분을 찾아간다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찾으실 텐데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려고 달려든다면 결국 그곳에서 나서는 것은 본인 혼자가 끝없이 살인적인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펙을 쌓고 나서도 대가는 처참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의 문제라면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한 걸음씩 같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앞서서 말씀을 이미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행복한 것이 어떤 기억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사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고립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을 다지고 또 찾아가고 더 큰 사회적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오늘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했던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반드시 개개인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네 분의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을 두 손 안에 꽉 잡고 있을 때는 그 행복이 항상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풀어준 후에는 비로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했는지 알 수 있다. 막심 고리키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고 더 큰 행복을 찾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한 번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행복을 찾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는 소감 한 말씀씩 하시죠. 눈가가 촉촉해지신 정진수님.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런 방송 같은 거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고요. 막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 말도 꼬이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교무님께서 참 아주 너무 이렇게 잘 그걸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뭐 이런 좋은 경험을 또 통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 후회도 있고요. 예. 꼭 정진수님에게 많은 방송인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으면 그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그건 저만의 오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연배에 맞는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제가 그냥 20대가 될 수도 없고 생물학적으로도 어려운 거고 정서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뭐 그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뭐 관심사를 알게 되면은 나는 그들을 이해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연배에서 두 발을 딛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꼰대, 아재 이런 감성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대에서 그들을 위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을 좀 더 솔직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저한테 정말 행복했던 하루하루 방송 녹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성직자, 우리 또 이 박사님 비롯해서 또 PD님과 작가님들 모든 스태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울컥하시지?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저는 무엇보다 이어지는 방송 동안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혼자 감당하느라 굉장히 무거웠던 어깨를 이제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세요? 저 비웃는 건 좀 나중에 해주시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주시고 농담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함께 출연했었던 우리 교회 청년께서 그 방송이 끝난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왜 서로 주고받았던 질문 중에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본인이 며칠을 고민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이었고 태어나 보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교회 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 질문은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나 크게 유보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질문을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분께서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며 주셨던 그 대본들이 2주에 한 번씩 도착할 때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무엇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원음방송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보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원음방송의 무고한 발전을 위해 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PD님의 협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저밖에 아는 사제가 없어서 제가 섭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 끝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덕분에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배웠는데 전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이게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이제 방학동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하고 이 2박 3일 그 수련식으로 연수를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출연 녹화를 해야 될 시간이 도저히 안 날 것만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며칠 밤을 설쳤어요. 근데 이게 종용된다는 게 혹시 저 때문이 아닐까. 제가 출연을 못하면은 다른 분들이 갑자기 우리 강한 연대의식 때문에 우리도 출연 못한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던 거죠, 결국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저만의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팀워크 좋지 않습니다. 저만의 오해였던데. 시즌 2 얘기도 들려오던데. 예. 저는 아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란 거를 사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만난 인연 뭐 불교에서만 쓰는 인연은 꼭 아닐 거라고 좀 믿어요. 함께 더 좋은 일, 또 이 사회가 좀 개선되고 또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더 보탤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저 미천한 저를 또 어여삐 보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무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세 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게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속지 마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데없이 부정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걸 이렇게 쉽게 수긍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듣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뭐 그냥 그런 당부의 말을 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저는 무엇보다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이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방송, 그리고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변하는 방송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하셨던 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맨날 시덥잖은 얘기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정말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배우학교라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는 잘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틀리는 곳이라고 틀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배우는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결국 학교일 것 같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여러분 스스로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순간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대부분 다 청년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현실이 또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치가 있죠. 더불어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고 대안을 마련하는 때 희망이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실현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지 여러분 혼자 고립돼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이 계속된다면 우선 향린교회 고목사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고목사님을 찾으면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